세계 고고학계가 경악했습니다. 한국의 한 유적지에서 발견된 것 때문에 서구 중심의 문명사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어요. 1300년 전 만들어진 이 시설을 본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에서는 19세기에야 나타난 기술이 이미 신라에 있었다고 말이죠.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더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베르사유 궁전보다 더 앞선 시설이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길래 세계가 이렇게 놀라고 있는 걸까요? 저는 15년간 고고학 발굴 현장을 누벼온 연구자입니다. 수많은 유적을 봐왔지만 그날만큼 소름 돋았던 순간은 없었어요. 경주의 한 왕궁터에서 나온 정체불명의 석조물.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건축 부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발굴이 진행될수록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화강암에 정교하게 뚫린 구멍들, 그 아래로 이어진 미스터리한 배수로, 그리고 삼국유사에 숨겨진 은밀한 기록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유네스코가 긴급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결정했고 미국 MIT에서는 현대 기술보다 더 우수하다고 평가했어요. 대체 무엇이 이런 반전을 만들어낸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발견의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현진입니다. 서울대학교 고고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신라 고고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지난 15년간 경주 일대의 수많은 유적 발굴에 참여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충격적인 발견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2년 가을, 경주시 월성동에서 진행된 발굴 조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곳은 신라 왕궁토로 추정되는 지역으로 이미 수차례 발굴이 이뤄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달랐어요. 최신 지표2과 레이더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구조물들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조사 책임자인 이동훈 박사가 저희 팀을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들판에 발굴 구역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동훈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특이한 지자기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고, 뭔가 중요한 구조물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발굴이 시작된 지 3일째, 정말 놀라운 것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지표면에서 약 1.5m 아래에서 정교하게 다듬어진 화강암 구조물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석조 건물의 기단부인 줄 알았어요. 신라시대 건물터에서는 이런 석재가 자주 발견되거든요. 하지만 흙을 더 걷어내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강암 판석 가운데에 지름 30cm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작은 홈들이 정교하게 파여 있었습니다. 발굴팀원인 김수연 연구원이 가장 먼저 의문을 제기했어요. 이런 형태의 구조물은 지금까지 신라 유적에서 발견된 적이 없다고, 도대체 용도가 뭘까 하고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당황스러웠습니다. 15년간 수많은 유적을 봐왔지만 이런 형태는 처음이었거든요. 단순한 배수 시설치고는 너무 정교했고 재사용 시설치고는 구조가 특이했어요. 더 이상한 건 판석 주변에서 발견된 작은 돌들이었어요. 마치 발을 올려놓기 위한 발판처럼 생긴 돌들이 좌우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동훈 박사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발굴 구역을 확장해서 조사를 계속했어요. 그러자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조물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시설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판석에서 동쪽으로 약 3m 떨어진 지점에서 또 다른 석조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형태였어요. 여러 개의 방형 석재가 조합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깊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김수연 연구원이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두 구조물 사이에 얕은 도랑 같은 흔적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연결하는 통로 같아 보였어요. 발굴팀은 점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유구는 어떤 문헌에서도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발견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용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학계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었거든요. 이동훈 박사가 결정을 내렸어요. 일단 모든 구조물을 완전히 노출시킨 다음 정밀 측량을 하자고, 그리고 관련 문헌을 철저히 검토해보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정밀 발굴이 시작되었어요. 붓으로 하나하나 흙을 털어가며 구조물의 전체 모습을 드러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작업이 진행될수록 구조물의 정교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1300년 전에 이렇게 섬세한 가공이 가능했다는 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배수를 위한 경사와 홈의 설계가 매우 과학적이었어요. 물의 흐름을 고려한 정교한 계산이 바탕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김수연 연구원이 또 다른 발견을 했어요. 판석 아래쪽에서 작은 도관 같은 구조물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토관을 연결해서 만든 것 같았어요. 이 도관은 구조물에서 남쪽으로 약 10m 정도 이어져 있었습니다. 끝부분은 당시 하천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흥미로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시스템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어요. 발굴 일주일째, 드디어 전체적인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시설이었어요. 주 구조물 외에도 여러 개의 보조 시설들이 있었고, 모든 것이 하나의 배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규모와 정교함은 단순한 용도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이동훈 박사가 조심스럽게 추론을 제시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신라 왕실의 특별한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정확한 용도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신라인들이 무엇을 위해 이런 정교한 시설을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일찍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동훈 박사가 이미 와서 구조물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밤새 뭔가 생각이 났는지 표정이 사뭇 진지했습니다. 이동훈 박사가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밤새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고, 이 구조물의 형태가 어딘가에서 본 것과 비슷하다고 하더군요. 그가 보여준 자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중국 한나라 시대의 궁궐 유적에서 발견된 비슷한 구조물의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신라의 것이 훨씬 더 정교하고 발달된 형태였습니다. 김수연 연구원도 관심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어제 발견한 발판 모양의 돌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혹시 사람이 앉거나 발을 올려놓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저는 갑자기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이것이 그런 용도의 시설일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확신을 갖기에는 아직 증거가 부족했어요. 오전 10시쯤 발굴을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조물 주변을 더 넓게 파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작업을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정말 결정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주 구조물에서 북쪽으로 약 2m 떨어진 지점에서 또 다른 석조물이 나타난 거예요. 이번 것은 앞서 발견한 것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더 작고 섬세했으며 장식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어 있었습니다. 명백히 높은 신분의 사람이 사용하던 것으로 보였어요. 김수연 연구원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 구조물 주변에서 금박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왕실에서 사용하던 것이 확실하다고 하더군요. 더욱 놀라운 건 이 구조물의 배수 시스템이었어요. 다른 것들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고 직접 강으로 연결되는 별도의 배수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동훈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런 별도의 배수 시스템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아마도 왕이나 왕세자 같은 최고 신분의 사람 전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토양 샘플 채취 작업을 했어요. 구조물 내부와 주변의 흙을 분석해서 어떤 물질들이 사용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예비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모든 팀원들이 놀랐어요. 구조물 내부에서 당시에는 매우 귀했던 향료 성분들이 검출된 거였습니다. 특히 침향과 백단향 성분이 높은 농도로 발견되었어요. 이런 향료들은 신라 시대에 중국에서 수입해온 최고급 품목들이었습니다. 김수연 연구원이 분석했어요. 이런 향료들을 사용했다는 것은 냄새를 차단하거나 좋은 향을 내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다면 이 시설의 용도가 더욱 명확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모든 증거들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공개적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발굴 2주일째 구조물 전체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총 5개의 크고 작은 구조물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었어요. 가장 큰 것은 길이 2m, 폭 1.5m 정도였고, 가장 작은 것은 길이 1m, 폭 70cm 정도였습니다. 모두 정교하게 가공된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각 구조물마다 배수구의 크기와 형태가 달랐어요. 그리고 모든 배수구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주 배수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주 배수로는 정말 놀라웠어요. 폭 50cm, 깊이 40cm의 석조수로였는데 약 30m에 걸쳐 남천강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동훈 박사가 감탄했어요. 이런 규모의 배수시설은 개인 주거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왕궁의 중요한 시설이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수로의 경사 설계였어요.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정확히 계산된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의 하수도 설계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김수연 연구원이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수로 중간중간에 침전조 역할을 하는 확장된 구간들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침전조들은 고형물을 가라앉혀서 깨끗한 물만 하류로 보내는 기능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었어요. 정말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설계였습니다. 발굴팀은 이제 거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 시설의 정체가 무엇인지 말이죠. 하지만 공식 발표를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훈 박사가 결정했어요. 관련 문헌을 철저히 조사해서 이 시설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찾아보자고, 그리고 다른 유적지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도 조사해보자고 했습니다. 팀원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했어요. 저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문헌 조사를 맡았고, 김수연 연구원은 중국과 일본의 유사 유적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서관에서 문헌을 뒤져보는데 정말 놀라운 기록을 발견했어요. 삼국유사에 있는 아주 짧은 기록이었는데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기록에는 왕궁에서 연꽃이 피었다는 은밀한 표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정원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문맥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저는 즉시 이동훈 박사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내일 아침 일찍 만나서 이 기록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이동훈 박사와 김수연 연구원을 만나서 제가 발견한 문헌 기록을 보여드렸어요. 처음에는 둘 다 의아해했지만 설명을 듣고 나니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동훈 박사가 말했어요. 이 기록이 정말 우리가 발굴한 시설과 관련된 것이라면 엄청난 발견이라고,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수연 연구원도 동의했어요. 문헌 기록만으로는 부족하고 고고학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특히 물의 흐름과 관련된 흔적을 더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본격적인 물 흐름 추적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구조물에서 시작된 배수로를 따라 끝까지 추적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작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13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부분이 매몰되거나 파괴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표투과 레이더를 이용해서 지하에 묻힌 배수로의 경로를 추적했어요. 신기하게도 거의 직선으로 남천강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발굴을 진행하면서 배수로의 정교함에 계속 놀라게 되었어요. 단순히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정화 과정을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침전조에서는 큰 고형물들이 가라앉도록 했어요. 여기서 발견된 퇴적물을 분석해보니 당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유기물 잔해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침전조는 더욱 정교했어요. 바닥에 자갈과 모래층이 깔려 있어서 여과 기능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현대의 정화조와 유사한 원리였어요. 김수연 연구원이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침전조들 사이사이에 공기 구멍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마도 환기를 위한 장치였을 것으로 보였어요. 이런 시설들을 보면서 저는 신라인들의 과학기술 수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1300년 전에 이런 정교한 위생시설을 만들 수 있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발굴 3주일째 드디어 배수로의 끝부분에 도달했어요. 남천 강변에서 약 5m 떨어진 지점이었는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배출구는 단순한 구멍이 아니었어요. 정교하게 설계된 석조 구조물로 물이 강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강의 수위 변화에 대비한 설계가 인상적이었어요. 홍수 때 역류를 방지하는 장치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고려한 완벽한 설계였어요. 이동훈 박사가 감탄했어요. 이 정도 수준의 하수 처리 시설은 현대에도 쉽게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신라의 기술력이 상상 이상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과연 이 시설이 정말 우리가 추정하는 그 용도였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정밀한 분석을 하기로 했어요. 구조물 내부에서 채취한 시료들을 서울의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모든 의구심이 사라졌어요. 구조물 내부에서 인간의 배설물에서만 나올 수 있는 특정 성분들이 검출된 거였습니다. 또한 기생충 알 같은 미생물학적 증거들도 발견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시설의 정체가 무엇인지 명확해졌어요. 김수연 연구원이 추가로 발견한 것도 중요했어요. 구조물 주변에서 당시 화장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 조각들과 천 조각들이 나온 거였습니다. 이런 유기물들은 보통 썩어서 사라지는데 특별한 보존 환경 덕분에 1300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 시설이 단순히 기능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미적인 요소들도 고려되어 있었습니다. 구조물 주변에서 발견된 장식용 기와나 석재들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이 공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왕실 전용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은 정말 화려했어요. 연화문이 새겨진 석재와 금박 장식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동훈 박사가 정리했어요. 이제 우리가 발굴한 시설이 무엇인지 확실해졌다고 하지만 이것을 공개하기 전에 국제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의 고고학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공동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이런 중요한 발견은 여러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야 하거든요. 2주일 후 국제 전문가 팀이 경주에 도착했어요. 중국에서는 베이징 대학교의 장웨이밍 교수가, 일본에서는 교토대학교의 다나카 히로시 교수가 왔습니다. 두 교수 모두 동아시아 고대 문명 전문가로 특히 궁궐 유적 발굴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현장을 본 두 교수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장웨이밍 교수는 중국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시설은 본 적이 없다고 했고, 다나카 히로시 교수는 일본의 어떤 유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배수 시스템의 정교함에 대해서는 두 교수 모두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현대의 기준으로 봐도 훌륭한 설계라고 했습니다. 장웨이밍 교수가 말했어요. 중국 한나라나 당나라 시대에도 이런 수준의 시설은 황제 전용이었다고, 신라가 이 정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나카 히로시 교수는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했어요. 일본의 고대 궁궐 유적들과 비교해봐도 이런 체계적인 위생시설은 전례가 없다고, 신라의 문명 수준이 당시 동아시아에서 최고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두 교수의 검증을 거쳐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 발굴이 정말 역사적인 발견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어요. 이런 중대한 발견을 어떻게 학계와 대중에게 발표할지가 고민이었거든요. 이동훈 박사가 신중하게 접근하자고 했어요. 우선 학술 논문을 통해 학계에 정식으로 발표하고 그 이후에 언론에 공개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발굴 현장 근처에서 일하던 지역 주민이 우연히 이 소식을 듣고 지역 신문에 제보한 거였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순식간에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어요. 신라시대 왕궁에서 수세식 화장실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발견의 의미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해외 언론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영국의 BBC에서는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새로운 발견이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도 특파원을 보내서 현장 취재를 했어요.
이들은 이 발견이 세계 고고학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반응은 독일에서 온 것이었어요. 막스 플랑크 고고학 연구소에서 공동 연구를 제안해 온 거였습니다. 연구소에 클라우스 밀러 박사가 직접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런 수준의 고대 위생시설은 유럽에서도 중세 이후에나 나타났다고 신라의 기술력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국제적 관심 덕분에 발굴 현장에는 연일 견학객들이 몰려들었어요. 문화재청에서는 임시 관람시설을 만들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김수연 연구원이 감격해했어요. 자신이 참여한 발굴이 이렇게 큰 주목을 받을 줄 몰랐다고 정말 보람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15년간 고고학 일을 해오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발견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뿌듯했던 건 우리 조상들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1300년 전에도 이렇게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희는 더욱 체계적인 문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히 유물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문헌을 통해 보완해야 했거든요. 이동훈 박사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문헌 전문가들과 협력하기로 했어요. 삼국사기, 삼국유사뿐만 아니라 중국의 사서들까지 모두 검토해보자고 했습니다. 문헌 조사팀의 리더는 이성민 박사였어요. 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신라사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가져온 자료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성민 박사가 가장 먼저 주목한 건 삼국유사의 한 구절이었어요. 제가 처음 발견했던 그 기록을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연꽃이 피었다는 표현이 실제로는 은유적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궁중에서는 직설적인 표현을 피하고 우아한 은유를 사용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왕실의 사적인 일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기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암시적인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습니다. 이성민 박사가 찾아낸 또 다른 기록도 중요했어요. 중국 당나라의 사서에 나오는 신라 궁궐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당나라 사신이 신라를 방문했을 때 쓴 기록인데 신라 왕궁의 편의 시설이 당나라 황궁보다도 뛰어나다고 놀라워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특히 물을 이용한 청결 유지 시설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록이 바로 우리가 발굴한 시설을 가리키는 것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더욱 흥미로운 건 일본의 고문원에서도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신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기술자들이 비슷한 시설을 만들려고 시도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는 이 기술이 신라 고유의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김수연 연구원이 추가로 발견한 기록도 의미가 있었어요. 신라 왕실의 의식과 관련된 문헌에서 정화 의례에 대한 언급을 찾아낸 거였습니다. 당시 신라에서는 몸의 청결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고 해요. 특히 왕과 왕족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몸을 깨끗이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면 정교한 위생시설의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져요.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문화적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이성민 박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설계 의도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신라의 궁궐 건축을 담당했던 기술자들의 기록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낸 거였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이 시설은 단순히 배설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정화 시스템이었다고 해요. 물의 흐름을 통해 불순한 것들을 씻어내는 상징적 의미도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배수로가 강으로 직접 연결된 것도 의미가 있었어요. 강물의 흐름을 통해 모든 부정한 것들이 바다로 흘러가 정화된다는 믿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헌 조사 결과 가장 놀라웠던 건 이 시설의 건설 시기였어요. 기록상으로는 신라 문무왕 시대인 7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서구에서 수세식 화장실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훨씬 이전의 일이에요. 신라가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성민 박사가 감탄했어요. 이 정도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당시 신라인들이 이 시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보여준다고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니라 문명의 상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측 자료도 매우 중요했어요.
당나라 사신들의 기록에는 신라의 이런 시설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향료 사용에 대한 기록이 인상적이었어요. 신라 왕실에서는 이 시설을 사용할 때 항상 고급 향료를 태웠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발굴 과정에서 발견한 향료 성분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문헌 기록과 고고학적 증거가 서로를 뒷받침하는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일본 측 기록에서도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신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승려들이 절에서 비슷한 시설을 만들려고 시도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와 재료 부족으로 인해 신라 수준의 시설은 만들지 못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는 신라의 기술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앞선 것이었는지 보여줍니다. 문헌 조사를 통해 우리는 이 시설이 단순한 화장실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신라 문명의 수준을 보여주는 종합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물 공급, 배수, 정화, 냄새 제거, 장식적 요소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계된 첨단 시설이었어요. 현대의 기준으로 봐도 손색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성민 박사가 마지막으로 정리했어요. 이런 문헌 증거들이 있다는 것은 이 발견의 역사적 의미가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고 세계 문명사를 다시 써야 할 정도의 발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런 문헌 조사 결과를 들으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조상들이 단순히 기술만 앞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철학과 문화까지 갖추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특히 청결과 정화에 대한 그들의 사상이 이런 구체적인 시설로 구현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술과 사상이 조화를 이룬 진정한 문명의 모습이었습니다. 문헌 조사 결과가 나온 후 저희는 발굴 현장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놓쳤던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가장 정교하게 만들어진 구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화 조사가 필요했어요. 다른 시설들과는 명백히 다른 특징들이 있었거든요. 이동훈 박사가 조사팀을 재편성했어요. 왕실 전용 시설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별도 팀을 만든 거였습니다. 새로 합류한 박물관학 전문가 최영희 박사가 정말 날카로운 관찰을 했어요. 이 구조물의 장식 패턴이 다른 신라 왕실 유물들과 일치한다는 점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특히 연화문 장식의 세부적인 형태가 신라 왕관이나 왕실 장신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똑같았어요. 이는 이 시설이 왕 또는 왕세자 전용이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김수연 연구원이 가장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이 구조물의 배수 시스템이 다른 것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정확히 파악한 거였습니다. 일반적인 시설들은 모두 하나의 주 배수로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것만은 독립적인 배수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가장 직선 거리로 강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최영애 박사가 분석했어요. 이런 별도의 배수 시스템은 신분의 격차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최고 지위의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시설이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구조물 주변에서 발견된 부대 시설들이었어요.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 같은 구조물과 향을 피울 수 있는 향로 받침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대 시설들의 존재는 이곳이 단순한 용병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개인적인 휴식 공간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왕이나 왕세자가 잠시 머물면서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벽면 장식도 특별했어요. 다른 구조물들은 기능적인 면만 고려한 것 같았는데 이것은 미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내부 벽면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의 흔적들이 발견되었어요. 비록 많이 훼손되어 있었지만 산수화 같은 것이 그려져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최영애 박사가 감탄했어요. 화장실 벽면에 그림을 그린다는 발상 자체가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을 거라고 현대의 고급 화장실 문화와 비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조명 시설도 특별했어요. 다른 구조물들은 자연광에만 의존했을 것 같은데 이곳에는 기름 등을 끌 수 있는 고리 같은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였어요. 왕의 일정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았을 테니까 이런 시설이 필요했을 거예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온수 공급 시스템이었어요. 구조물 한쪽에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관로 같은 것이 발견된 거였습니다. 김수연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이 관로는 궁궐의 온돌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겨울에도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정말 놀라웠어요. 1300년 전에 이미 온수 변기를 사용했다는 얘기거든요. 현대인들도 감탄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보안 시설도 있었어요. 구조물 입구 쪽에는 문을 달 수 있는 장치들이 있었고 외부에서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차단 시설도 있었습니다. 이는 왕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였어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왕이 이 공간에 있을 때는 방해받지 않도록 했을 거예요. 환기 시설도 매우 정교했어요. 자연스러운 공기 순환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냄새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도 있었습니다. 최영애 박사가 정리했어요. 이 모든 시설들을 종합해보면 이것은 단순한 화장실이 아니라 왕실의 프라이빗 룸이었다고, 현대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과 비슷한 개념이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제 전문가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독일에서 온 클라우스 밀러 박사는 유럽의 어떤 왕궁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개인 시설은 본 적이 없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중국의 장외이민 교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 황궁에서도 이런 세심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신라 왕실의 생활 수준이 상상 이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다나카 히로시 교수는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했어요. 이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엄청난 경제력도 필요했을 거라고, 신라의 국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분석들을 들으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조상들이 단순히 생존에만 매달린 것이 아니라 삶의 질까지 고려한 진정한 문명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특히 왕이라는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시설을 제공했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사상이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김수연 연구원이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발견을 했어요. 이 구조물 근처에서 왕세자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나온 거였습니다. 왕세자 전용 인장으로 보이는 작은 도장이 발견된 거예요. 이는 이 시설이 왕세자 전용이었을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 특별한 구조물은 신라 왕세자가 사용하던 전용 화장실이었고,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첨단 시설이었던 거였습니다. 우리의 발견이 국제학계에 정식으로 발표되자 전 세계 고고학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 발견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연구가 줄을 이었어요.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고고학과였어요. 제임스 윌슨 교수가 직접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발견이 세계 문명사에 미치는 파장을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제임스 윌슨 교수의 논문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시기적 비교였어요. 서구에서 수세식 화장실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시기와 신라의 이 시설을 비교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19세기 중반에야 수세식 화장실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신라보다 무려 1200년이나 늦은 시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기술 수준의 비교였어요. 신라의 시설이 19세기 유럽의 초기 수세식 화장실보다도 훨씬 정교했다는 분석이 나온 거였습니다. 제임스 윌슨 교수가 특히 놀라워한 건 다단계 정화 시스템이었어요. 현대의 하수 처리장에서나 볼 수 있는 침전과 역과 과정이 이미 1300년 전에 구현되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나왔어요. 피에르 뒤봉 교수가 중세 유럽의 궁궐 시설과 비교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피에르 뒤봉 교수의 결론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베르사유 궁전조차 신라의 이 시설만큼 위생적이지 못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베르사유 궁전에는 제대로 된 화장실이 없어서 귀족들이 복도나 정원에서 용변을 해결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와 비교하면 신라의 수준이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로마 라 사피엔차 대학교의 마르코 로시 교수가 고대 로마의 시설과 비교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고대 로마에도 공중 화장실이 있었지만 개인용 시설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해요. 더욱이 신라만큼 정교한 배수 시스템을 갖춘 곳은 없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마르코 로시 교수가 가장 인상 깊어한 건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배려였어요.
로마의 공중 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시설이었는데 신라는 완전한 개인 공간을 제공했다는 점이 혁신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에서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동아시아 학과에서 특별 세미나를 열어서 이 발견의 의미를 논의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존 스미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동아시아 고대 문명을 과소평가했던 서구 학계의 관점을 바꿔야 할 때라고 신라의 이 발견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발표했어요. 동아시아 문명사 전문가인 데이비드 존슨 교수가 이 발견을 계기로 아시아 고대 문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반응은 유네스코에서 온 것이었어요.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거였습니다.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담당 국장인 마리아 곤잘레스가 직접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 발견이 인류 문명사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세계인이 함께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박물관 협의회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이 유적을 박물관으로 조성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특히 독일의 박물관 연합체에서 제안한 이동 전시회 계획이 주목받았어요. 신라의 이 유적을 3D로 복원해서 세계 각국을 순회하며 전시하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한스 밀러 독일 박물관 협회 회장이 직접 경주를 방문했어요. 현장을 본 그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수준의 고대 시설은 유럽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고 감탄했어요. 한스 밀러 회장이 특히 놀라워한 건 보존 상태였어요. 1300년이 지났는데도 구조물의 세부 사항들이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점이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에서도 연구팀을 파견했어요. 이들은 시베리아의 고대 유적과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시베리아 일부 지역에서도 비슷한 시설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신라만큼 체계적이고 정교하지는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이런 기술이 신라에서 시작되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어요. 신라가 단순히 기술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전파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호주 멜버른 대학교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태평양 지역 고대 문명 연구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발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물 관리 기술에 대한 분석이 흥미로웠어요. 호주의 원주민 문명에서도 물을 이용한 위생시설이 있었지만 신라만큼 발달하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연구진이 왔어요. 아마존 지역의 고대 문명과 비교하는 연구였는데 열대 지역과 온대 지역의 기술 발전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반응은 아프리카에서 온 것이었어요. 이집트 카이로 대학교의 고고학과에서 파견한 연구팀이 이집트 고대 문명과의 비교 연구를 제안한 거였습니다. 아흐메드 하산 교수가 이끄는 이집트 연구팀은 정말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어요. 피라미드 건설 당시 이집트에도 비슷한 개념의 시설이 있었지만 신라만큼 정교하지는 않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시기적 비교였어요. 이집트의 고왕국 시대와 신라의 통일 시대를 비교해보니 기술 발전 수준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신라가 앞서는 부분도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도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델리 대학교의 인더스 문명 전문가들이 하라파 문명의 배수 시설과 비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인더스 문명에도 발달된 하수도 시스템이 있었지만 개인용 시설은 신라만큼 정교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특히 다단계 정화 시스템은 신라 고유의 기술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연구들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신라의 이 기술이 단순히 시대를 앞선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수준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김수연 연구원이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분석했어요. 전 세계 어떤 고대 문명을 봐도 신라만큼 체계적이고 정교한 개인용 위생시설은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동훈 박사도 감격해했어요. 자신이 참여한 발굴이 이렇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줄 몰랐다고 한국 고고학계에게도 큰 자긍심을 주는 발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 학술지들도 앞다투어 특집호를 발간했어요. 네이처 사이언스 같은 최고 권위의 학술지에서도 이 발견을 다뤘습니다. 특히 네이처에 실린 기사가 화제였어요.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재평가라는 제목으로 신라의 이 발견을 집중 조명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서구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아시아 문명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신라의 이 발견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사이언스지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기술 분석을 다뤘어요. 신라의 배수 기술이 현대 공학의 관점에서도 매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심지어 MIT의 공학과에서도 이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고대 기술에서 현대 환경 공학이 배울 점이 있다는 관점에서였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 조상들의 위대함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단순히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넘어서 인류 문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는 발견이었습니다.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대 기술과의 비교 연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MIT의 환경공학과에서 파견된 연구팀이 가장 체계적인 분석을 진행했어요. 연구팀을 이끈 존 밀러 교수는 현대 하수 처리 기술의 세계적 권위자였어요. 그가 신라의 시설을 보고 나서 한 첫마디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존 밀러 교수가 말했어요. 1300년 전에 이런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었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고, 현대의 기준으로 봐도 매우 합리적인 설계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가 놀라워한 건 중력을 이용한 자연 유동 시스템이었어요. 전기나 기계적 동력 없이도 완벽한 배수가 되도록 설계된 점이 현대 공학자들도 감탄할 만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MIT 연구팀이 가장 주목한 건 다단계 침전 시스템이었어요. 현대 하수 처리장에서 사용하는 1차, 2차 침전지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침전 효율이었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해 본 결과 현대의 웬만한 처리 시설보다도 효율이 높을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존 밀러 교수가 설명했어요. 현대 기술은 전력을 사용해서 강제로 처리하는 방식인데, 신라의 방식은 자연의 힘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라고, 어떤 면에서는 더 지속 가능한 기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들이 주목한 건 재료 공학적 측면이었습니다. 클라우스 밀러 박사가 분석한 결과 신라에서 사용한 화강암 가공 기술이 매우 정밀했다고 해요. 현대의 기계 가공과 비교해도 정확도 면에서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배수구의 경사각과 표면 마감도가 놀라웠다고 했어요. 물의 흐름을 최적화하기 위한 정확한 계산이 바탕에 있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일본의 도쿄대학교 공학부에서도 참여했어요. 그들은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내구성을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신라의 구조물은 현대 건축 기준으로도 충분한 내진 성능을 갖추고 있었어요. 1300년 동안 큰 손상 없이 보존된 것도 이런 견고한 설계 덕분이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의 국립과학연구소에서는 환경 친화적 측면을 분석했어요. 현대 시설과 비교했을 때 신라의 시설이 훨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피에르 뒤봉 박사가 설명했어요. 현대 시설은 전력 소비와 화학 처리제 사용으로 인한 환경 부담이 크지만 신라의 방식은 완전히 자연 친화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위스의 취리히 공과대학에서는 경제성 분석을 했어요. 현대 기준으로 이런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비용과 비교한 연구였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초기 건설비는 현대 시설보다 높을 수 있지만 운영비는 거의 들지 않아서 장기적으로는 훨씬 경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덜란드의 델프트 공과대학에서는 물 관리 기술 전체를 분석했어요. 네덜란드는 물 관리 기술의 세계적 선진국이라 그들의 평가가 특히 의미 있었습니다. 얀 반데르 메르 교수가 놀라워한 건 통합적 시스템 설계였어요. 단순히 배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급수, 배수, 정화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 현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교에서는 사용자 편의성을 분석했어요. 인간공학적 관점에서 신라의 시설을 평가한 연구였습니다.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높이, 각도, 접근성 모든 면에서 현대의 고급 화장실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이라는 평가였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연구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것이었어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신라의 설계 원리를 분석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연구였습니다. AI 분석 결과 신라의 설계에는 현대 시스템 공학에서 추구하는 최적화 원리들이 모두 적용되어 있었어요. 마치 컴퓨터로 계산해서 설계한 것처럼 완벽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자 세계 각국의 공학자들이 신라의 기술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고고학적 발견이 아니라 현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실용 기술로 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실제로 몇몇 나라에서는 신라의 원리를 적용한 새로운 하수 처리 시설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전력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라 방식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수연 연구원이 모든 비교 연구 결과를 정리했어요.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모든 면에서 신라의 시설이 현대 기술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동훈 박사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현대 기술보다 더 우수할 수도 있다고, 지속 가능성과 환경 친화성 면에서는 오히려 신라가 앞서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분석들을 들으면서 정말 경이로웠어요. 우리 조상들이 단순히 옛날 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사고로 설계한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특히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면서도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구한 설계 철학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는 현대공학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국제공학학회에서는 신라의 기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특별 세션을 마련했어요. 전 세계 공학자들이 모여서 1300년 전 기술에서 배울 점을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시공간을 뛰어넘어 현재와 미래에도 의미 있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모든 연구와 분석이 끝난 후 저는 이 발견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고대 유물을 발굴한 것을 넘어서 우리 문명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는 계기가 된 것 같았어요. 가장 먼저 느낀 건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였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고대 한국이 중국이나 다른 선진 문명의 영향을 받아 발전했다고 배워왔잖아요. 하지만 이번 발견은 그런 통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동훈 박사가 정리한 최종 보고서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신라의 이 기술은 다른 어떤 문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것이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장외이민 교수가 마지막에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제까지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이 중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야에서는 한국이 오히려 앞서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다나카 히로시 교수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어요.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받은 문화적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특히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해외 전문가들의 인정이 정말 의미 있었어요. 우리가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한 평가였거든요.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확정 발표했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마리아 곤잘레스 국장이 직접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 유적이 인류 문명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성명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발견이 동아시아 고대 문명에 대한 서구의 편견을 깨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앞으로 아시아 문명 연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내 반응도 뜨거웠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신기한 발견 정도로 여겼던 사람들도 국제적 평가를 보고 나서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위대함을 자랑스럽게 알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어요. 서구 중심적 역사관에 갇혀있던 자신이 이번 발견을 통해 한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어요. 역사 교과서에서 한국 고대사 부분을 대폭 수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문명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말이죠. 김수연 연구원이 느낀 변화도 의미 있었어요. 해외 학회에 참석할 때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관심을 갖고 다가오는 외국 학자들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고고학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먼저 질문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인다고 해요. 국제 학술 교류도 활발해졌어요. 세계 각국의 대학에서 한국과의 공동 연구를 제안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고고학과 공학의 융합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요. 고대 기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연구 분야에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정부에서도 이런 변화를 뒷받침하기 시작했어요. 문화재청에서는 예산을 대폭 늘려서 고고학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특히 우리 문명의 우수성을 객관적 증거에 바탕해서 교육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관광업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경주시에서는 이 유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광 코스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해외 관광객들의 문의가 급증했다고 해요. 특히 역사와 고고학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 이 유적을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박물관계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이 발견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관람객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관람객이 많았다는 점이 의미 있었어요.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이 어린 세대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발견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조명했어요. 단순한 뉴스를 넘어서 우리 문명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로 다루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해외 언론들의 후속 보도도 계속 이어졌어요. 특히 서구 언론들이 동아시아 문명에 대한 기존 관점을 재검토하는 기사들을 내보낸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학계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일고 있었어요. 한국학이나 동아시아학을 전공하려는 외국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고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 고고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발견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연구진들도 이번 성공에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동훈 박사는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대규모적인 발굴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발굴되지 않은 지역에서 더 놀라운 발견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이번 발견이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김수연 연구원은 후배 연구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조상들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것이 고고학자의 사명이라고, 이번 발견이 그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고고학이 단순히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의미를 주는 학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조상들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어요. 1300년 전에도 이렇게 앞선 사고와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번 발견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자신감일 것 같아요. 우리 문명이 결코 다른 문명에 뒤지지 않는다는, 오히려 어떤 분야에서는 앞서 있었다는 자신감 말이죠.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발굴을 통해 우리 조상들의 위대함이 계속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자긍심과 희망을 주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해요.